아, 한국교육개발원의 김미란입니다. 서태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원래 11월 18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일정 변경을 좀 요청을 받아서 급하게 미래사회 대응 대학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약 4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육 현황 그리고 현재 가장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방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의 대학교육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2016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대두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의 이 그 개념 분석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유전자, 나노, 컴퓨팅 등을 포함한 모든 기술 융합과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의 상호 교류를 통한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산업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918년 통계청 그 경제활동 인구조사, 그 다음에 2030년 산업연구원 전망치를 보시면 국내 제조업 구조에도 많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군을 수송기계, IT 전자,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 기타로 나누어서 2018년 대비 2030년으로 이걸 갖다가 전망치를 제시를 한 걸 보면 가장 이게 많은 성장률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바이오 헬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4에 불과했던 것이 결국에는 2030년에는 3.9지만 실제 이 혁신의 그 전망치가 8.2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학교육 인력 수급 격차를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많은 이런 그 기계 과학 중에서 실제로는 초급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이게 그 채워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중급이나 고급, 특히 고급, 대학원 단계의 고급 연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을 보시면 이게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마이너스 이게 클수록 지금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서는 고급에서 7,268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클라우드에서는 1,578명,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237명, 그 다음에 증강, AR, VR 같은 증강과 가상현실에서는 8,654명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어떤 학부 단계의 어떤 그 교육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학원 단계의 이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실제로 여기에 대비해서 교육부가 8대 핵심 선도 사업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관련한 주요 직무 내용을 갖다 고시를 해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인력 양성 또는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핵심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스마트 공장, 핀테크,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그다음에 항공 드론으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화 수준 향상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핀테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가상화폐에서 핀테크 기술과 핀테크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등의 굉장히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문제, 도시 환경, 에너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영농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항공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또는 아니면 공공용, 산업용 무인기 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서도 이러한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관한 인재 양성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고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65.4%인데 2050년에는 51.3%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복지되거나 또는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 18세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 만 18세 학령 인구라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 18세 인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9년에는 59만 명에서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게 향후에 생산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먼저 이 대학의 진학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입 정원 미충족이 특히 올해 굉장히 이 지방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2024년에는 대입 정원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이게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약 12만 명이 미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는 9만 명, 약 10만 명이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좀 2017년부터 이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 지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그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거나 학령 인구의 감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거나 학령 인구 감소가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가장 세 번째 문제가 지역 격차인데요. 먼저 이 그 지역 격차를 보시면 이 지역별 종합 혁신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03년과 2015년 이 비교를 보게 되면 2003년에 비해서 갈수록 2015년에는 이 수도권에서는 그다지 크게 이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그다음에 강원권, 제주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격차, 혁신 지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충청권과 대경권
그다음에 강원권에서 이 지역 격차 지수가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격차의 문제는 결국에는 지역에 따라서 이 입학 자원 감소의 차이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 두 번째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보시면 실제로 전라, 경상, 강원 지역에 입학 자원의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청권과 그다음에 전라권, 그다음에 부울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격차를 최근 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비 총규모의 42.5%가 수도권에 지원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 대학의 어떤 예산이나 재정 지원이 이게 집중이 되고, 그리고 지방의 소규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의 평균 비율이 4.3%고, 그러나 이 서울이나 부산 3.4%, 5.5% 굉장히 크다는 걸, 광주 같은 경우는 7.1%로 이게 비율도 상당히 크지만, 이걸 갖다가 실제 금액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재정 지원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돼서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부의 거의 모든 재정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익 현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지역 격차 또는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학 교육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 교육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이 그 대응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진하다라는 것을 이 그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국가의 뭐 GDP래거나 이런 거 경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을 갖다가 이걸 보시면 먼저 기술 숙련도라는 것은 어떤 스킬의 습득 정도, 이런 것을 기술 숙련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높은 게 싱가포르입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래거나 네덜란드 또는 스위스, 이런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기술 숙련도가 높은데 저희 한국은 23위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킬을 갖다가 숙련도를 갖다가 양성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에 이 그 활용도를 보시면 스위스가 1위이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가 2위,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4위에 해당하는데 저희 나라는 19위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그 노동시장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하위 수준인 83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보면 고등교육의 투자가 가장 적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9년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이게 약 4.64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GDP 대비 4.64%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이 3.73이고 정부가 0.53,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입니다. 대학이 투자하는 게 0.3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살펴보아도 기업이나 정부나 기업 같은 경우는 2.48에서 3.73으로 이게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0.48에서 0.53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0.36에서 0.38로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가 굉장히 미흡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OECD 이게 평균 대비 이 공교육비 이 투자 새로운 자료도 제시가 되었는데, 공교육비의 경우에 고등교육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육 또는 초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는 이미 OECD 평균을 훨씬 뛰어넘어서 굉장히 우수한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보시면 2015년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이 한국의 그 PPT 환산 달러로 이걸 확인을 하시면 약 OECD 평균의 65.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1년 을 보시면 66.2%로 조금 이게 그 비율이 개선은 되었으나 사실 여전히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의 대학의 교육 역량을 보시면 실제로 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역량 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래 인력, 미래 노동력이 낮고 그다음에 창조적 사고력 교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역량 전반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7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 인력은 45위, 미래 노동력은 59위, 창조적 사고력 교육은 82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아직도 상당히 이 대학 교육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이 이렇게 교육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받은 교육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스킬과의 미스매칭 정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교육 현장의 이 산업계가 이 그 신입 직원과 그다음에 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 정도의 미스매칭 정도를 물어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50%에 가까운 미스매칭이 거의 반이 미스매칭이다라고 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특히나 이 지방대의 어떤 그 입학 자원의 감소라거나 또는 아니면 교육 역량의 차이 또는 취업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 간 재정 지원의 격차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닌가 해서 지역 간 재정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수도권 155개 대학이 비수도권 244개 대학에 비해서 이게 매년 확대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비수도권 대학이 지원이 이 적은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그 지원 금액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 지원의 격차가 결국에는 이 지역 간 교육비 격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이 격차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 73개와 비수도권 123개 대학의 이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금액을 보시면 이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상당히 1인당 교육비는 축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1.7인데 수도권에서는 2.1이고 비수도권에서는 1.4에 불과하다. 이게 증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19년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육비가 수도권에서는 2.6이 증가를 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4.4로 많이 증가했다고 하나 여전히 수도권이 2.1이고 비수도권은 1.4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그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 간 대입 정원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시 중 12개 광역시가 정원 100%를 충족하지 못해서 사실은 폐교 도미노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이 정원 충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이 그 학령 인구 감소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이라는 것을 5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을 위해서 먼저 비전에 지역과 함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자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목표는 자율혁신, 구조개혁, 그 다음에 동반성장,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 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먼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부분에서는 이게 한계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상당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계 대학을 부실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 굉장히 지금 경영 위기가 악화된 일부 대학을 저희들이 한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폐교를 유도하는 그런 폐교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래 폐교가 되었을 경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결국에는 학생과 그다음에 교직원일 텐데, 이러한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해서 구성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계 대학이 해당하지 않는 자율혁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정 규모와 특성화를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 수립을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를 갖다가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강점 분야 중심으로 이건 전공 특성화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고등 평생교육 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유학생 유치를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평생교육원을 갖다 확대해서 일반 지역민의 수요를 갖다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 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을 하는데요. 일단 대학 재정지원 정책 분석 센터를 가칭으로 만들어서 이런 재정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 재정 확충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전 대학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개편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라고 그래서 과거에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국립대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라 세제 감면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더 제약이 자율적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자체와 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 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지역 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해서 뭐 RIS라거나 이런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형 대학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충북과 그다음에 경남 그리고 이번에 그 전남과 대전에 이런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규제를 특례 적용을 최대 6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유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 대학이라거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해서 정원을 갖다 증원할 수 있게 한다거나 공동 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학점 교류를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교양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의 교원 역량을 강화해서 대학 간 자발적 공유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묵 을 갖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이 원격 수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서 K묵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서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 거점으로서의 국립대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기에서도 국립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권역 내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연합대학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학사 분야 공동 혁신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갖다가 만들게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지원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대학법을 갖다가 제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재정 확충, 국립대 운영 자율성, 그다음에 이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책무성 확보 이런 법안을 이미 제안을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듯이 이 그 정부의 이 고등교육 정책을 보시면 대부분이 대학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 특히 사학의 자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인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역량 진단이 이미 끝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 역량 진단도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 지표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역량 진단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정말 교육부 또는 아니면 기타 법이나 제도 측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교육부에서 규제 TF를 운영을 해서 수시로 항시적인 이 그 규제 관련한 법안 폐지를 요청을 대학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걸 갖다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 법 제도가 이게 그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규제 TF 운영을
이 팀에다가 "이런 규제는 철폐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대학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참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 자율의 자율적인 어떤 혁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 수요 부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자체, 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그래서 미래 신산업, 지역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신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지자체나 산학연계나 이런 걸 통해서 맞춤형 이 전공을 개설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계약 학과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핵심 인재 양성 교육 및 연구를 갖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와 대학이 이게 협업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많은 어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제 혁신입니다. 그래서 대학 간에 이런 어떤 그 MOU를 체결해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학과 산업이, 또는 아니면 지자체가 공유 협력을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걸 갖다 혁신해 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학 현황은 이렇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이렇다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럼 어떤 방향으로 대학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될까?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대학 교육 혁신이라는 것은 앞서 이 그 정부 정책에서도 살펴보신 바와 같이 자율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학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한 체제 혁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기본 방향을 대학 자율, 사회 수요 부합, 체제 혁신으로 두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정책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이런 걸 봤을 때 이 대학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는 대학 특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 특성에 맞는 인재상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재상에 따른 대학 교육이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핵심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혁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 운영 혁신, 그다음에 이 모든 어떤 대학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 운영 혁신 방안으로 행재정 지원과 사회 공감대 확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학 특성에 맞는 인재상 수립이라는 것은 인구 구조 및 산업 구조, 특히 지역의 산업 구조를 분석을 해서 그 현재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산업 구조에 적합한 인재상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동대학 같은 경우에도 안동 지역이 처한 안동 지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 구조가 지금 어떻게, 어떤 1차 산업의 중심이다, 2차 산업이 중심이다,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대학의 인재상은 예를 들어서 농업 인재라거나 또는 아니면 관광 인재라거나 이런 식으로 인재상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경 및 학생의 특성에 따른 인재상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을 제고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인재상을 좀 구체화해서 항상 뭐 미래 인재 또는 창의적인 인재 이런 게 아니라
들어오는 학생들의 특성이 어떤 학생들이고 무엇을 원하는 학생들인지 이 학생의 수요 또는 아니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재상이 되었다면 그다음에는 교육과 연구와 지역사회의 공헌에 따른 이게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전공 특성화 또는 아니면 안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 중심인지 연구 중심인지 이런 부분에서의 특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따른 핵심 역량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중심인지 대학원 중심인지 산학협력 중심인지 또는 아니면 지역발전 중심인지 이런 부분을 차별화하여서 지역발전 교육 중심 대학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산학협력 지역발전 중심 대학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특성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상이 설정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교육 과정 혁신입니다. 그래서 앞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융복합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4차 산업혁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어떤 전공을 개설하고 그에 맞는 교과목을 갖다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그에 대한 교육을 갖다 실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융복합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융복합을 갖다가 이 전공 간 벽을 허물어서 대학 내에서 교수님들이 협동해서 어떤 융복합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외 특히 여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외에서 융복합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했을 경우에는 학회 차원에서의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가 굉장히 실효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공학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공학 그 위원회라고 종합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꼭 공학이 아니더라도 같은 전공 계열에서 또는 아니면 융합을 해서 새로운 학계 차원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교육과정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이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교육 방법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교수님들이 이 교육 방법에 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의 교육 방법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맞춤형 교수님에 대한 어떤 온라인 교육 역량이라거나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 역량이라거나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먼저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교원을 임용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교원 승진 등에서 교육력을 갖다가 교육 방법을 어떤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을 교육시키는지 연구력 못지않게 교육력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는 대학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닝이라거나 무크 등의 오픈 코스웨어 활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ICT라거나 이런 교수법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한 그 대학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 이게 가상현실에서 학생들의 실험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구축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교육 방법 혁신과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 중심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뭐 ICT 강의실, 실험실습, 학습 설비 이런 걸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중심의 학사 운영 서비스를 구축해서 선택 과목도 다양화하고 이중 전공, 복수 전공, 그다음에 집중 학기제 등의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전공, 취업 연계 등의 진로 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을도 확보해야 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트라넷 같은 것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유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일 대학 차원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과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공유 협력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갖다 개발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교육 방법을 갖다가 굉장히 혁신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 협력 교육 과정 마찬가지로 이런 연계를 통해서 이런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이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게 결국에는 공동 학위, 복수 학위로 이어져서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행재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먼저 그냥 이걸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시스템적으로 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 환류 체제를 구축해서 이걸 갖다가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IR 센터를 갖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 센터에서 교육 과정에 관한 거 또는 아니면 비교과에 관한 거 또는 아니면 다양한 예산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걸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재원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는 어떤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원이 정부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라거나 또는 아니면 산업체 이런 부분과의 협업이나 공동 뭐 맞춤형 이런 교육과정 설계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다변화해서 좀 더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산업 관련 교원 확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취업이라거나 또는 비교과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공감대 확산입니다. 일단은 이게 그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 고등교육 특별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아니 다 망해가는 대학을 왜 돈 주면서 살려야 되느냐. 그냥 자연적으로 내두면 뭐 도태되는 대학이 많을 텐데 왜 그러느냐.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학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혁신의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 외부 구성원이 이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그다음에 지역 그 발전을 위한 어떤 대학의 기여, 공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대인데요. 이게 어느 대학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했더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유 협력 사례를 발굴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례 발굴을 갖다가 널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게 지역이나 학회 또는 아니면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주체 간 관계 및 역할을 보시면 대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부가 이게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시장은 계속해서 대학에 요구만 하는데 이 시장 역시 산업계도 어떤 고등교육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해서 장학금이나 기부금 등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 연구와 성과의 가치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미란 본부장님께서 그 1시간 대략 한 50분 정도 저희한테 이제 앞으로 대학 교육 혁신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강연 잘 들었고요. 혹시 여기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 김미란 본부장님께 궁금한 거라든가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 예.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교무처장 신경입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교육 혁신을 위해서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은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대학도 교육 혁신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약간 논리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먼저 한 네, 가지만 그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학의 특성화를 그 지금 말씀하신 대학 교육 혁신 방향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대학 특성화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인재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핵심 역량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우리 대학의 수요에 맞는 학생에 맞는 그런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하라.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역량 진단도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면 각 대학마다 다 특성에 맞는 교양교육 과정 체계가 다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음, 근데 요즘 또 나오는 키워드,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네, 공유와 협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교양도 보면은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양교육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럼 다른 음, 대학하고 똑같이 같은 지금 교육 과정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운영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 대학만의 또 특성화하고 좀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교육 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장단이 좀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전공 특성화가 아니라 지금 교양교육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올해도 제가 이 연구에서 대학생 이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교양교육은 이게 각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 유사합니다.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렉스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기계가 AI가 교양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양 교육을 전 세계 어느 대학에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형태로 교양 교육의 어떤 표준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양 교육은 표준화를 이루어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걸 컨소시움에서 이걸 갖다 공통 교양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동대학만의 어떤 장점인 전공 계열을 특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통 그 역량은 교양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양교육은 각 대학이 특성화가 아니라 표준화를 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통해서 대학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확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정책에서 나오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체계를 보게 되면은 대학에 맞는 고유의 그 인재상에 맞추어서 핵심 역량을 만들고, 그래서 핵심 역량이 또 대학마다 다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교양 교육 과정 체계를 구축을 하고 대학 특성에 맞는 교양 교육 과정을 구축을 하라,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질문 드렸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예, 사실 대학들을 조사를 해보면 예, 대부분이 교양교육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 표준화, 예, 특히나 이게 그 온라인으로 이게 이게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그 AI가 교양교육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게 점차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양교육은 표준화로, 그다음에 전공을 통한 특성화, 또는 아니면 교육 중심인지 아니면 연구 중심인지 또는 평생학습 중심인지, 이런 부분에서의 특성화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많은 고민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논의를 대학 내부에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은 제가 그 김미랑 본부장님께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그 특성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이 4년제 종합대학들의 이제 그 가장 큰 장점, 대학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학문의 다양성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제 그 인재상을 만들고 그 대학의 이제 교육 목표를 정할 때 이제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이제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학에 속해 있는 모든 학과들이 그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또 그 특성화를 하라고 하니까 그 다양한 학문 중에 그 대학이 잘할 수 있는 일부 분야가 특성화가 돼가지고 그 특성화 분야에 맞는 또 인재상과 교육 목표가 만들어져서 또 그 대학 속에 있는 모든 학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 목표와 그 인재상을 위해서 또 교과 과정이 바뀌고 교육 방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대학이 그 다양한 학문들이 이렇게 육성이 되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특성화 분야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학문들이 소외되는 그런 이제 이 논리적으로는 뭐 특성화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질문 드립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재정지원 사업에서 링크 플러스다, 또는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사업이다, 또는 아니면 평생학습 사업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전공이 몇 개 학과가 특정 교수님의 노력으로 그런 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성 학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특성화라는 거는 어떤 전공 특성화라기보다도 물론 전공 특성화도 특성화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공학과도 있고 경제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컴퓨터 공학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게 지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서 컴퓨터 공학과가 굉장히 혼자 이 발전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게 요즘은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라도 거기에 경영학이나 또는 아니면 어학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학과 경영학,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 이런 부분이 융합을 하는 그런 걸 갖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특성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과하고 국문학과를 갖다가 할 때 우리는 컴퓨터 공학과의 연구 부분을 갖다가 중시한다. 그러면 연구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공학의 일반 국문학과나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컴퓨터 공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교육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 대학의 특성화 방향이 될 수가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전공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학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융합을 통한 어떤 특성화, 전공 특성화 또는 아니면 대학의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특성화인지 연구 중심 특성화인지 교육 중심 특성 그래서 서로 대학들이 많은 논의와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학 특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하나 더 있으면 받고, 없으면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은 그 김미란 본부장님 오늘 그 저희한테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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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차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공지를 해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란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끄면 안 되지. 네가 해. 내가 네가 해. 예?